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자 격시험 14강 운송 서비스 편입니다. 오늘로써 기본 문제를 종강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이제 버스 기사로서 상품을 제공할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서비스는 첫째 무형성,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으나 느낄 수는 있다.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친절이든 불친절이든 예, 생산되면서 바로 소멸되죠. 생산과 소비가 바로 전달되면은 승객에게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인적 의존성,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품질에 따라서 예, 그 서비스 차이의 품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멸성, 제공되면서 즉시 사라진다. 그렇죠? 어, 뭐 친절이든 불친절이든 제공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뭐 재고로 남아가지고 재고 파악을 하든지 또는 입증을 할 때 남아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무형적이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적이며 제공되면 즉시 사라지는 소멸성 때문에 제공된 서비스 상품의 품질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만 고객의 감정상에 남을 뿐이겠죠. 5번 무소유권이다. 서비스는 누구나 누릴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변동성이다. 운송 서비스의 소비 활동은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아침 출근 시간에는 다른 시간보다 좀 더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요일에 따라서는 계절별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 다양성이다.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음에도 그렇죠. 승객의 요구가 다양하던 거죠. 예, 사람에 따라서 다 다양하고 예,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따라서 이런 평가도가 받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주관적이어서 일관되고 표준화된 서비스주를 유지하기 어렵다. 똑같은 걸 넣고도 어떤 사람은 친절하다고 느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성,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서비스는 보이지는 않으나 느낄 수는 있고요. 무소유권, 그렇습니다. 누릴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소멸성, 생산 즉시, 소비 즉시 사라져버린다. 서서히 사라진다. 그런 게 틀렸죠? 예, 즉시 사라진다. 즉시 소멸성입니다. 소멸성 그럴 때는 즉시 소멸성이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람 의존, 인적 의존성, 예, 사람이 의존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비스는 제공되면서 즉시 사라집니다. 서서히 사라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2번입니다. 여객 운송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서비스는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할 수도 있다. 누릴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예, 누군가가 서비스를 베풀었습니다.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무형성이고 예,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친절하다 불친절 누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가 먼 것,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운송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어서 그렇죠. 받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요. 일관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서비스는 오래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이 끝나면 즉시 사라진다. 즉시 소멸성 맞고요. 운송 서비스는 기간 또는 요일, 계절별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예, 똑같이 버스를 운행해도 아침 출퇴근 붐비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일별로, 계절별로 다 차이가 있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누릴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운송 서비스는 누릴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 3번입니다. 운송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어 사람에게 제공되므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이러한 측면은 어떤 특질에 대한 설명이냐? 무소유, 무형성, 동시성, 예, 사람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적 의존성이죠. 제공하는 사람.
네, 인적 의존성입니다. 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3요소가 아닌 것. 눈빛, 목소리, 외형, 미소. 눈빛, 목소리, 미소는 신체 자체죠. 복장 관리. 이것만 해도 좀 하나 물 건너갔죠? 예. 물론 외형, 복장 관리 잘 해야겠죠. 하지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3요소는 아닙니다. 3요소는 눈빛, 목소리, 미소. 이것이 3요소입니다. 복장 관리는 이미지 관리 3요소는 아닙니다. 복장 관리입니다. 올바른 인사법에서 정중한 인사는 몇 도 각도로 인사하는 것이 정중한 인사냐 그랬습니다. 정답부터 찍어봅시다. 45도가 정중한 인사입니다. 15도는 일반적인, 그렇죠? 가벼운 인사고요. 머리와 상체 인사가 30도는요.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냥 고개 갸우뚱하는 거 15도 정도는 가벼운 인사고요. 자, 1, 15도 정도는 가벼운 인사다. 2, 30도 정도가 보통 인사다. 깍듯한 인사는요. 45도 정도가 올바른 인사법, 정중한 인사법. 올바르다가 아니고 정중한 인사. 가벼운 인사 15도, 보통 인사 30도, 정중한 인사 45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관입니다. 직업의 의미는 이제 세 가지로 보죠. 경제적 의미가 있고, 사회적 의미가 있고, 심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의미라는 건요, 돈을 벌어서 가족을 뭐 부양하고 이런 것이 경제적 의미죠.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 가장 큰 건 이거죠. 소득을 얻어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제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려고 하죠. 소득을 얻어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다음 사회적 의미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생활, 항상 집에서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도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와 봉사를 하게 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봉사할 수도 있고요. 다음, 직업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이건 심리적이죠. 자기 실현, 자아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이거 심리적이죠. 사명과 소명 의식, 이것도 심리적입니다. 정성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것, 다 심리적이죠. 이거는 직업이 주는 심리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의미는 세 가지. 예, 소득을 벌어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하는 경제적 의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되는 인간관계, 사회적 의미, 직업을 통해서 자아 성취를 이루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정성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것, 심리적 의미. 다음에 바람직한 직업관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관, 바람직한 직업관이죠. 그에 반해서요, 돈만 벌려고 하는 직업관이라든가 또는 유명세 탈리는 직업관, 뭐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지향한 직업관, 그죠?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져서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겠다. 이런 직업관이 좋은 직업관이라는 것이죠.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관, 역할을 지향한 직업관,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전문 능력 중심의 직업관, 전문가의 어떤 그 미래지향적이고 전문가적인 직업관, 이런 직업관이 바람직한 직업관이라는 겁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 의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세 가지가 있었죠.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그럼 아닌 것은요. 네, 인간적 의미, 이것은 구성 요소는 직업 의미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직업 의미의 구성 3요소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의미입니다. 7번입니다. 직업은 삶의 보람과 자기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갖고 정성과 정열을 쏟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때 이는 직업의 어떤 의미를 설명하는 것인가? 아까 봤죠? 다분히 사명, 소명의식, 정성, 정열, 예, 쏟고 자기 실현. 다 이거 뭡니까? 심리적 의미죠. 네, 심리적 의미입니다. 다음 중 버스 공영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버스 공영제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원래 그 민간이 운영하던 것인데 이 그 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지의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니까 서로 수익이 좀 되는 수익 노선은 서로 하려고 막 미어 터지고, 비수익 노선은 서로 안 다니려고 그러고, 버스도 그 뭡니까 서비스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별로 손님도 없는 그런 데를 다니라고 그런다. 그럼 이것을 민간경제 그대로 준다면 어떠겠어요? 손님도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교통 불편을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관리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관리만 한다면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관리에 상응하는 어떤 이제 보조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어떤 것이 나타나겠냐 하는 거예요. 책임 결여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 예, 이것은 맞죠. 그렇죠? 공산당 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니꺼 내 것이 없고 국가가 다 해준다 뭐 이런 식이 되게 되면 내가 굳이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책임을 느끼고. 뭐 그렇게 안 해도 국가가 다 대해주는데 공정 메꿔주고. 그래서 이 공영제든 중공영제든 이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는 책임의식 결여.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수익 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해 동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거는 틀렸죠. 그죠? 이런 것을 방지하자고 공영제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수익 노선은 서로 돈이 되니까 가려고 하고, 비수익 노선은 돈이 안 되니까 서로 안 가려고 하고, 그 서비스도 엉망이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공재로서의 그 특기를 예, 어떤 공공재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영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틀린 것이죠. 3번 노선의 공유화로 노선 조정, 신설, 변경 등이 용이하다. 그렇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니까. 서비스의 안정화와 개선이 용이하다. 맞습니다. 이것을 민간의 경우 맞추면 돈 되는 걸 하고 돈 안 되는 건 제껴버리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관리에 어떤 관여를 한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국가가 어떤 일정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생산성이 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영제는 정부가 버스 운영 체제 전반에 걸쳐 책임지는 방식. 국가가 지방자치가 책임져 주니까 그렇죠. 수익 노선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답을 뭐라고 찍었나요? 제가 거기서 요거는 아니에요. 네, 수익 노선 및 비수익 노선의 동질의 서비스 제공 어렵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2번이. 네. 그래서 이러한 국가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죠? 이건 맞는 것이고 노선의 공유화로 노선 조정 신설 변경이 용이하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이고 서비스 안정화 개선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이에요. 근데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에 대해 동질의 서비스가 어렵다면 수익 노선은 서비스가 엄청 좋고 돈 안 되는 노선은 엄청 서비스가 나쁘다. 공영제를 했는데도 그렇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영제를 하기 전에 이러한 폐단 때문에 공영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것이죠. 10번입니다. 버스 중공영제의 특징이다. 거리가 먼 것은 버스의 소유 및 운영은 각 버스 업체가 유지한다. 더 봅시다. 버스 노선 및 요금 조정과 버스 운행 관리에 대해서는 버스 업체가 결정한다. 수익 노선 및 비수익 노선의 동등한 양질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버스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버스 노선 및 요금 조정, 버스 운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버스 업체가 결정한다면 그것이 민간 경영이지 어떻게 중공영이 되겠습니까? 공영자가 붙을 수가 없죠. 뭔가 국가나 지방자치가 개입하는 것인데요. 예, 버스의 소유라든가 운영은 각 버스 업체가 유지합니다. 중공영제니까. 이게 완전 공영제면 어떻게 됐어요? 뭐 거의 국영제와 다름없겠죠. 그러면 소유와 운영이 공공의 소유로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완전 공영제는 아니죠. 중공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 및 요금 조정과 버스 운행 관리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합니다. 그렇죠? 노선도 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결정해주고요. 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에서 동등한 양질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공영제를 하는 거니까요.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돼서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뭐가 될까요? 2번이 되죠. 네, 버스 노선 및 요금 조정과 버스 운행 관리에 대해서 버스 업체가 결정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여기 개입하죠. 12번입니다. 다음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버스 중공영제의 일반적인 형태는 노선을 공동관리하냐, 수익금을 공동관리하냐, 직접지원 관리형이냐, 자동차 공동관리형이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간접지원이 아니라 직접지원 관리형입니다. 부족 부분을 채워주든지, 그렇죠? 네, 직접지원 관리형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버스 중공영제의 일반적인 형태는 뭐다요? 직접지원 관리형이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버스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급행형,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누가 운임을 결정합니까? 기준과 결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마을버스는요,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그냥 딱 봐도 스케일이 큰 것과 적은 것 그냥 눈에 보이시죠? 스케일이 큰 것. 예. 수많은 도를 왔다 갔다 한다든가요. 이런 것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겠죠? 광역급행. 적어도 뭐 서울시하고 뭐 경기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시외버스, 그렇죠? 고속버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시내만 돌아다니는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는 좀 스케일이 작죠? 시도지사. 마을버스는 그보다 조금 골목길 다녀요. 시장 군수. 자, 버스 운임의 기준과 요일의 결정 기관이 틀린 것은 시내버스, 시도지사, 농어촌버스, 시도지사, 마을버스, 시도지사, 시외버스, 국토교통부 장관.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오셨죠? 마을버스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대한 스케일이 적죠? 시장 군수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네, 마을버스는 시장 군수가 운임의 기준과 요율을 결정한다. 14번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와 대형 교통사고. 중대한 교통사고라는 표현은 운수사업법에 나오고 대형 교통사고라는 표현은 교통사고 처리 규칙에 나옵니다. 경찰 훈령이죠. 자, 운수사업법에 나오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뒤집어버렸다. 전복사고.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중상자만 6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이러한 사고를 운수사법상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뒤집힌 사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몇 명이요?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사망자 1명의 중상자 몇 명? 3명, 중상자만 6명 이상. 이것을 중대한 교통사고라 합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규칙상 나와 있는 대형 교통사고, 3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를 대형 교통사고로 하는데 그 사망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만약에 2명이 즉사하고 1명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40일 넘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것이 대형교통사고일까요? 여기서 보면 대형교통사고 아니죠. 왜? 30일 이내에 죽었을 경우에 합해서 3명이 되죠. 3명이서. 그러면 대형교통사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대형교통사고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14번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규칙상 경찰 훈령이라고 그랬죠. 대형 사고란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사망자가 몇 명이요? 사망자 네,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 다시 한번 봅니다. 대형 교통사고 이것이죠.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이건 오화입니다. 오화. 20명 이상의 사상자. 또는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 그렇게 되죠. 3번.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의 교통사고를 대형 교통사고를 한다. 자, 중대한 교통사고를 볼게요. 운수사법상의 이제 중대한 교통사고, 뒤집힌 거 맞죠?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2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라고 그랬죠? 그게 틀렸고요.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이 발생한 사고, 요거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나요? 확인해 봅니다. 네.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망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볼게요. 자, 중대한 교통사고, 전복사고, 화재 발생 사고, 사망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사망자 1명에 중상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중상이 6명 이상 발생한 사고. 그리고 중대한 교통사고. 16번입니다. 적차 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적차 상태. 네, 차에다가 실었다는 거죠. 승객을 실었거나 화물을 실었거나. 공차 상태, 빈 차 상태에서 자동차의 승차 정원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 이것을 적차 상태라 한다. 맞습니다. 승차인의 중량은 65kg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 성인은 65kg을 로 계산을 합니다. 맞습니다. 13세 미만인 자는 2인을 승차 정원 1인으로 본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틀렸어요. 몇 인을 봅니까? 1.5인을 13세 미만은 어린아이죠. 1.5인을 성인 1인, 승차 정원 1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석 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승차한 상태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틀렸습니까? 13세 미만인 자는 1.5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몇 인승 이상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린아이들은 1.5를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그 다음에 중량을 기준으로 볼 때는 승차정원 1인의 중량은 65kg으로 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적차 상태에 대한 설명. 13세 미만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봅니다. 우리 2인을 1인으로 본다고 틀렸죠. 17번입니다.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 가능한 자동차는 그랬습니다. 자,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로 다닐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와 12인승 이상의 그 승합 자동차 그렇게 나오는데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죠.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로서 12인승 이하. 그런데 그 승합 자동차인데 승합 자동차에서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몇 명이 타야 한다는 거예요? 6명.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에도 몇 명이 타야 돼요? 6명이 타야 돼요. 그래야 버스 전용 차로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에 5인이 승차했다. 안 되죠. 6인 이상이 승차해야 됩니다. 7인승 이상 승용차에 6인이 승차했다. 안 되죠. 왜?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에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에 6인 이상이 승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16인 이상 승합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전자만 타고 가도 돼요. 그래서 통행 가능한 자동차는 4번이 되겠죠. 이거를 날라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답을 그렇게 알아두고 가십시다. 이게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릴 수 있는 것은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데 단하고 가로 열고 법조문에 나오죠.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와 이 승용 자동차와 그 다음에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몇 사람이 타야 된다고 그랬어요? 6사람 이상이 탔을 경우로 한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인승 승합 자동차에서 12인승
초과하는 거. 이상까지는 안 되게 10인승 들어가니까 초과하는 13인승 이상부터 이렇게 뭐 16인승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운전자만 타도 돼요. 근데 12인승 이하, 12인승까지의 승합 자동차는 6명 이상이 타야 돼요. 승용 자동차도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인데 승용 자동차도 6명 이상이 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16인승 이상의 승합 자동차만 여기서는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 몇 인이 타야 돼요? 6사람 이상이 승차해야 되고 여기서는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에 6인승이 승차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에는 또 몇 인 이상이 타야 돼요? 6인 이상이 타야 돼요. 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18번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 환자에게 맨 처음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맨 처음 뭘 시행해야 합니까? 예, 의식이 있는지를 맨 처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가.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요. 예, 상태를 살펴보고서 심폐소생술을 먼저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먼저 의식이 있는 여부를 먼저 살핀다. 이것이 맨 처음에 할 일입니다. 이게 아까 있던 문제가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나온 김에 한번 더 보죠.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운행 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그런데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승용 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6사람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한한다.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 12인승을 초과한 승합 자동차는 그냥 운전자만 타고도 갈 수 있는 거고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나 9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6사람 이상이 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5인이 타 있다 그러니까 9인승은 맞는데 이게 틀렸고 6인이 타고 있다는 맞는데 7인승 이상이 틀렸고 9인승 이상이라 이러고 10인승의 승합자동차에 5인 이거 틀렸고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맞는데 6인이 타야 되고 그래서 16인승 승합자동차 운전자만 승차하고 이건 맞다는 거죠. 네, 먼저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19번입니다. 성인에게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압박의 깊이로 적당한 것은 그냥 답만 먼저 찍어봅니다. 5cm. 예, 5cm 정도로 들어가도록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가슴을. 심폐소생술입니다. 예, 가슴 압박은 5cm, 소화는 4 내지 5cm고요. 속도는요. 굉장히 빨라야 돼요. 예, 1초에 약 2회 정도 가는 그런 속도예요. 분당 100 내지 120회 정도 속도니까 팍팍팍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예, 느리게 누르는 거 아닙니다. 분당 100 내지 120회 정도의 속도로 약 5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래서 5cm 깊이 알아두시고요. 20번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과 관련해 틀린 것은 심폐소생술은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맞습니다. 30대 2입니다. 인공호흡은 환자의 코를 막은 상태에서 환자 입을 완전히 덮은 상태로 그렇죠. 자기 입으로 완전히 덮어야겠죠. 그리고 숨을 불어넣습니다. 얼마 동안요? 1초 동안 가슴이 충분히 올라갈 정도 숨을 이렇게 세게 불어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1초 동안 충분히 올라올 정도로. 코를 막았던 손과 입을 떼내고, 예, 그렇죠? 한번 불어넣고서 손하고 입을 떼내고, 예, 그쪽 숨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또, 예, 숨을 안 쉬면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반복한다.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은 5번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아니요. 30번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이게 틀렸죠? 예, 30대 2라고. 가슴 압박 30번에 인공호흡 2번. 네, 심폐소생술은 30회의 가슴